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9월 1일 신박사의 필승의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제가 이제 마감이 아니라 장중에 조금 이제 시황적인 부분 체크하고 오늘 좀 오후에는 일이 있어가지고 마감까지는 좀 짚어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도주 중심으로 계속 신고가 내지는 또 우상향의 기조를 띠고 있고, 또 주요 성장 업종이 계속 순환성으로 이제 쉬었다 또 가고 이런 기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상승 기조의 흐름을 지금은 확률상 굉장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식 전략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업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바이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주목할 바이오 종목들, 또 이제 3년 만에 돌아온 거죠, 바이오 장세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드리고, 주도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이유, 오늘은 이제 또 현대오토에버 같은 기업이 연속적인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뚜렷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관련 내용들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죠. 지금 11시 19분 경인데요. 코스피는 0.03%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0.57% 빠지고 있고, 좀 조정 일색인데요.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모두 다소 좀 많이 있는데 거대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은 역시나 오늘도 코스닥 중심으로 7.8조, 10조는 가뿐히 넘길 걸로 예상이 되는 수준이고요. 수급 구도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도 큰 변동 없는 수준이고, 어제 미국 증시도 이제 보합 정도, 나스닥이 0.1% 오르고 S&P는 0.16% 내리고 해서 큰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니케이 증시는 0.6% 상승하는 흐름이고, 대만도 0.5% 오르고 있습니다. 상해도 오르고, 오늘은 아시아권 증시가 홍콩 빼고는 조금 그래도 강한 모습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는 양봉 전환은 했어요. 현재 21선도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고, 코스닥은 5일선 지지력을 보이면 되는 문제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고점 돌파하는 가능성은 계속 높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이제 종목들 체크해 보면 일단 가장 단연 눈에 띄는 거, 눈에 돋보이는 거는 이제 현대오토에버죠. 자율주행의 이제 시대, 또 자율주행의 어떤 모멘텀이 불어오는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관련 섹터군의 이제 대장주군으로 지금 신고가를 완벽히 만들어 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도주 중심의 수급이 집결되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또 이제 로봇 주도주는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신고가 흐름을 내는 흐름. 그래서 주도 종목 중심으로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 종목들의 모습들이고, 2차전지 업종 오늘 좀 조정 성격이에요. LG 엔솔도 4% 정도 밀리고 있고, 이거 좀 음봉이 좀 크네요. 반면에 이제 오늘 PNT 같은 종목은 3%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또 장비 섹터 중심으로 또 업종에 대한 뷰도 좀 말씀드리고 있고, 또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V1텍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띄었고, 또 RS 오토메이션도 오늘 직전 고점대를 돌파를 장중에 하는 모습들. 그래서 로봇 섹터가 지금 현재 가장 셉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쪽에 신고가 내는 흐름을 내면서 지금 신고가 나오는 어떤 섹터군은 지금 하반기를 좀 주도할 공산이 큰 쪽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2차전지는 쉬지만 반도체가 강세를 띱니다. 그래서 반도체 며칠 좀 쉬었죠. 쉬었다가 다시 또 움직이고, SNS텍이 이제 60일선, 20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띄고 있고, 파크 시스템즈도 8% 상승. 그래서 주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TFE 이런 종목도 신고가 흐름. 그래서 좋은 모습들을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진테크도 7% 상승으로 이번에는 장기평을 돌파시키는 모습. 또 하나마이크론이 23%로 신고가. 그래서 오늘 반도체도 신고가 종목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하반기 주도 업종에 속하는 쪽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쪽도 좀 조정 일색인데요. 그 조정 구간 속에서도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
에이블바이오 같은 기업은 또 플러스를 내고 있는 모습을 띄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조정입니다. 오늘 2차전지 바이오는 좀 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쪽으로 자금은 좀 직결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이노시뮬레이션이 오늘 21% 상승 중인데요. 현대차가 이제 지금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이노시뮬레이션이 이 현대차를 이제 주요 고객사로 이제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시뮬레이션의 가변형 드라이빙 이제 시뮬레이터는 자율주행차의 사용자 환경 설계 검증 교통 분야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해서 이쪽 자율주행 쪽으로 좀 붙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XR 관련된 기업 버넥트라든지 스코넥 이런 기업들도 7, 8%씩 급등하면서 바닥권 탈출의 어떤 행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모멘텀 대장주인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도 1%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 띄고 있어서 이번 주 마무리도 괜찮고 다음 주도 크게 부담은 없는, 이벤트적으로도 크게 부담은 없는 그런 어떤 흐름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섹터별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슈적인 측면들 짚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바이오 쪽 소식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하나금투에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신 것 같고 9월달 이제 이벤트 내용들 한번, 그리고 핵심주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8월달 국내 제약바이오 쪽은 굵직한 이제 이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발표였죠. 그리고 이제 월 말에 이제 렉나자, 유한양의 렉나자의 이제 국내 이제 급여 절차에 대한 이제 1차 치료제입니다. 절차가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많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도 8월 달에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주로 잘 알고 있는 보로노이라든지 49%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도 16% 상승했습니다. 대형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조금 조정이었고, 또 이제 HKN은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한미약품 옆으로 좀 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졌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합병이 발표가 되는데요. 8월 17일자로 이제 헬스케어하고, 제약이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 제약은 이제 2단계 합병으로 이제 진행하겠다 발표를 했고, 이 발표함에 동시에 이제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도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걸 이제 넘어서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하회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셀트리온 그룹의 약간 좀 고민도 깊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주매청 금액으로 이제 최대 지금 확보한 금액은 한 1조 원이라고 회사가 밝히고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조금 부담스럽다. 예, 이제 합병 절차가 이제 중단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주식 매수 청구 금액에 따라서 합병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합병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며, 중장기적 주가 방향성은 셀트리온 그룹의 성장 동력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또 신약 개발의 어떤 여러 가지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중기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만들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유플라이마는 옵텀 RX, 이제 유나이트 헬스케어 쪽이죠. 이쪽에 이제 공범 처방 목록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됐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이죠. 렉나자가 이제 국내 1차 치료제 급여 절차를 순항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8월 30일 열린 제6차 암질환 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 확대 쪽의 설정에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남은 절차에 따라 가지고 내년 초쯤에는 아마 이제 급여 승인이 최종적으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 1년 약가가 한 5천에서 7,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변이에 이제 맞는 연간 3,000명 정도 대상 환자가 국내에서 계속 신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20개월 이제 투여 기간을 감안한다면 현재 약가 기준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3천억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이 최종 급여 승인을 받게 되면 밸류에이션의 어떤
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약가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된다는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또 성공 가능성도 높인다는 부분으로 연결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 뭐 이벤트 모멘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죠. 9월에는 이제 세계 폐화마켓가 일단 열립니다. 세계 폐화마켓가 9월 9일부터 12일 이렇게 열리는데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이제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이제 레이저 티닙, 또 브릿지 바이오, 또 ST 큐브, 또 HLB, 그리고 이제 보로누이 관련된 전임상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또 유한양행이 되겠죠. 그래서 타그리스가 이제 또 여기서 또 발표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마리포사 또 유한양행의 임상에 약간 허들을 높일 수 있다는 어떤 부분 존재, 이런 우려감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그리스는 백금하망 이제 병용요법은 1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마리포사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하나검토에서는 이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커버하고 있고 최선의 종목 삼고 있는 게 뭐 저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유한양행, 또 HK 이노엔, 또 한미약품. 그래서 유한양행, 한미약품이 또 비만 쪽에는 이제 대장이 한미약품이죠. 또 관련된 또 파이프라인도 유한양이 갖고 있죠. 어쨌든 올해는 뭐 레이저 티닙의 3상 결과 발표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유한양의 이제 주가의 밸류업, 또 이제 그 시총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결 지어질 것 같고요.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적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하반기, 또 학회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발표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때 이제 바이오텍 종목들, 보로누이, 지아이노베이션, 에이벨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4종목에 대해서 또 바이오텍에서는 선호 종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뭐 보로누이도 있지만 지아이노베이션이 지금 일본 지역 빼고 기술 이전했기 때문에 일본 지역에 대한 기술 이전, 또 GI101의 유럽 종양학회 임상 결과 발표가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또 에이벨바이오도 이제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제 결과 발표를 ABL111 할 예정입니다. 또 레고캠바이오도 이제 최근에 좀 잠잠했는데요.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하반기부터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주목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지금 트렌드가 확실하죠. 비만 당뇨 쪽입니다. 지금 이제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관련 기업들 계속 인수합병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거대해지고 있고, 이 빅팜 기업들은 인수합병으로 이제 캐파를 계속 이제 규모를 키워왔기 때문에 지금 이쪽 시장이 굉장히 거대해질 거라고 지금 확실하게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업들을 지금 이렇게 인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이죠. 노보노디스크 또 일라릴리, 이 두 개 기업이 대장주로 지금 시총 수준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일라릴리가 또 이제 또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비만 당뇨 M&A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만에 대한 새로운 기전에 대한 니즈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이 관련된 모멘텀이 주류로 트렌드로 작용하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뭐 역시나 한미약품이 이제 1등 기업이고 2등 기업은 이제 유한양행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 쪽에서는 최근에 주목받는 게 올릭스 같은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이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올해 좀 불어닥칠 어떤 핵심적인 어떤 또 모멘텀은 테슬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의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선언이 임박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테슬라 역시나 이제 선두 업체죠. 자율주행 특이점이 온다는 기사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테슬라가 코드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풀 셀프 드라이빙 FSD V12를 선보였다. 오로지 비디오 트레이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코드 없이도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현하면서 한동안 정체됐던 자율주행에 새로운 전개를 가져왔다. 지난 8월 26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자사의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 V12를 라이브로 직접 시연했다. 약 45분의 주행시간 동안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한 순간은 단 한 번뿐이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조차도 비디오 트레이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FSD V12는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엔드-투-엔드는 자율주행은 운전의 전 과정을 통째로 학습하는 딥러닝 방식이다. 새로운 운행 환경에 대한 추가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인지판단 제어 알고리즘을 다시 설계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FSD V12는 과속방지턱, 회전교차로, 자전거 인식 등을 AI 영상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행명령 코드가 입력되지 않고 모두 인공신경망이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을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부분인데,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인공신경망을 통해 주행하는 방식으로 카메라를 통해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여러 센서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인지판단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거의 뇌처럼 운용되는 거죠. 이런 기술 구현에 필요한 것은 방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다. 그래서 데이터를 쥔 기업이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NN 기반 자율주행은 구현 자체가 매우 어렵다. 우선 엄청난 양의 주행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가 필요하다.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통신망으로 연결돼 차량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다. 현재 누적 400만 대 이상 판매된 테슬라 차량에서 주행 데이터는 계속해서 수집이 되고 있죠. 이거 다른 기업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 테슬라는 자동차에서 수집한 동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데 특화된 슈퍼컴퓨터 도조를 개발했죠. 테슬라에 따르면 이 도조의 연산 능력은 내년 10월에 100 엑사플롭에 달할 전망이다. 1 엑사플롭은 100경회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1초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참 가늠이 안 되는데, 이는 국내 AI 혁신 허브 데이터 센터의 3만 배 수준입니다. 3만 배 수준. 이걸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또한 차량 내부에는 NL을 이제 가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하드웨어 3.0은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용 반도체로 신경망 처리 기능이 들어가 있다. 기존에는 모빌아이나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해서 오토파일럿을 구현했다면, 이 하드웨어 3.0은 테슬라가 직접 칩을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테슬라에 따르면 하드웨어 3.0은 기존 엔비디아 칩에 비해서 21배 성능을 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차량이 가져오는 이 방대한 주행 데이터 중에서 좋은 데이터를 잘 선별해 도조를 통해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앞으로 이제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테슬라의 이제 이런 기술적인 어떤 진보와 앞서가는 어떤 모습들은 사실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집단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인류는 가능하게 만드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 진보 계속 커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자율주행과 전장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 내에서도 크게 불어닥치는 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CEO도 이제 차세대 먹거리는 자동차다. 6년 뒤 13조 원대 매출을 낼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 5년간 믿기 어려울 만큼 일상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진짜 거대한 일이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GPU와 AI 연상용 반도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회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동차를 꼽았습니다. 지난 26일 IT 박람회 컴퓨텍스 행사 일환으로 전세계 화상회의하면서 이제 밝혔는데요.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6년 뒤면 110억 달러 규모의 매출액을 낼 것이다.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자동차 사업은 또 아주 복잡한 AI부터 슈퍼컴퓨터, 클라우드는 물론 차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은 단지 자동차 사업일 뿐 아니라 AI 사업이다. AI와 관련한 우리의 사업 전략은 모든 부문을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반도체부터 데이터 센터,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고객사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황 CEO는 다만 벤츠와의 협력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깊숙하고 포괄적이라고 부연했고,
두 회사는 20년 6월 차세대 차량용 컴퓨팅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츠는 향후 20년간 데이터 센터부터 자율주행에 이르는 자동차용 컴퓨터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해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벤츠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이보다 더 완벽한 파트너는 상상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AI는 뭐 전자상으로 쇼핑, 틱톡 뭐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미지, 우리 말을 이해하고 생성형 AI처럼 우리의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문서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검색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제 생성형 AI 이제 발전을 했는데, 차세대 AI는 물리적인 일을 하는 AI가 될 것이다. 이제 로보틱스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율주행이나 피자 배달, 로봇 생산, 소매 점포를 로봇으로 변화시키는 일 등을 AI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견했다는 거죠. 로봇의 시대의 어떤 발전 방향은 AI가 제가 볼 때는 확산되게 만들고 본격 개화하게 만들고 굉장히 거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자동화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의 진전을 이룰 것이다. 스마트폰의 정보뿐 아니라 자동차는 물론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자동화될 것이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네. 엔비디아 CEO 뭐 인사이트 있는 분이시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KB증권에서 제가 즐겨보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있는데요. 그 하이난 애널리스트 이제 리포트를 즐겨봐요. 이분 되게 인사이트 있는 분이시고 장기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정말 제가 몇 분 꼽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내용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이제 세계 질서에서 미국은 지금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중국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경제 국가들과 이제 어떤 조직체 질서를 이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주, 인도네시아. 결국 이제 광물 원자재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죠. 또 인도, 태국. 이거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생산기지가 되면서 이제 거대해졌잖아요. 그거를 이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이제 국가라는 거죠. 인도, 태국. 베트남도 이제 연결되겠죠. 또 한국, 일본은 중국 대비 미국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분야가 이제 반도체인데,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근데 이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이 이제 또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이제 대만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 대만은 또 중국하고 좀 엮여 있고, 그래서 한국, 일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공장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일환이죠. 또 이제 홍콩을 대체해서 아시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또 싱가포르. 그래서 이제 중국, 대만, 홍콩을 이제 중화권으로 이제 놓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제외한 어떤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부분이 크고요. 이제 이런 거죠.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금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또 이제 최종재, 소비시장, 이제 미국. 그래서 미국이 취약한 분야는 광물 원자재와 중국에 의존했던 생산기지, 또 미국이 상대적 우위인 반도체 분야는 이제 우위에 있죠. 생산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 일본이 조금 더 질서 재편에 이제 중증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애널리스트로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기존 주도주 중에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한 분야를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 중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현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로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기존 주도주들 중 좀 더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고, 장기적 성장 여부와는 별개로 중단기적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을 제시하는 것, 시점.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를 고민하는 것. 그래서 3번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 내년까지 고민해 나갈 계획이고, 1번, 2번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보다 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와 또 이제 중단기적 모멘텀. 일단은 반도체 후공정 우리 공감하죠? 또 2차 전지 뭐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물 자원에 있어서 이제 종합 상사 쪽에 이제 포커스가 둔 주가 흐름들이 이제 펼쳐진 게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까. 이런 질서 재편에서 또 탈세계화 속에서 이제 세계화를 이루는 또 엔터 업종,
좀 지금 이제 JYP라든지 SN 같은 기업, 또 하이브 같은 기업은 굉장히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좋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투자 아이디어, 또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도 인도의 어떤 이제 중요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렸죠. 중국을 대체해 나가고 있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인도의 역할, 또 미국의 어떤 이제 중요도가 이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나라 이제 뭐 무역 구조, 수출 구조에서 이제 중국의 비중이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중화권까지 치면 이제 30% 정도 되는 어떤 비중이었고, 이제 그만큼 이제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거죠. 이제 한국의 이제 국가별 수출 비중에서도 중국이 낮아지고 있고 미국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에서도 인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 점진적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도에 대한 연구, 또 인도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 기업과 인도의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서도 어떤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투자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베트남도 굉장히 중요하고, 베트남보다는 그래도 이제 인도가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로봇의 모멘텀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요. 꾸준하게 이제 하이난 애널리스트는 또 로봇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왔어요. 결국 이제 매크로적인 변화에서도 임금 상승이 노동력 대체를 해나가는 어떤 거대 트렌드 하에서, 또 국내에서도 정부 대기업 단으로도 이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이제 사업 구조의 어떤 그 성장 동력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하는 부분들, 이제 10월달 정도 상장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LG그룹은 로봇의 진심이죠. 로봇 회사들 계속 인수해왔고, LG전자도 이제 로봇에 대한 포지션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MO 로보틱스 이제 유상자 참여해서 지분 인수했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할 예정이고,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겠다. 네이버도 지금 초거대 AI 장착하는 로봇을 연말에 공개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 자체도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꾸준하게 올해 이제 초부터 규제 혁신 방안부터 해가지고 한미 첨단 기술 협력 전략 점검 회의, 그리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되면서 사업비가 2천억 정도, 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이게 나온다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8월은 지나가고 뭐 하반기 9월 10월쯤 나오지 않겠는가 좀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하반기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